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윌리스 변호사 팀장 선동주 간사입니다. 네, 리더 선동주라고 써져 있죠. 네, 윌리스 변호사 이제 강의 선행학습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초 지식으로서 갖추면 아주 좋은 것들, 또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가볍게 터치해보는 이제 강좌로 인문 특강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 인권 중심의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특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헌법학의 주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면 기본소 편제대로 우리가 이제 헌법청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런 것들을 차분히 다루게 될 텐데, 헌법은 이제 거시적인 접근하고 미시적인 접근 이런 두 가지들이 상당히 이제 호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거든요. 보다 이제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안들, 법률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터치하는 다른 법학 분야하고 다르게 헌법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 이전에 존재하는 국가의 이제 조직 운영의 법칙, 이제 궁극적인 이념이나 가치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열려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통치구조 파트나 헌법 총론에서도 제도 파트,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파트를 보면 아주 이제 세밀하죠. 그래서 두 문자로까지 외워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런 이제 미시적인 접근들도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지만, 그 이전에 특히 기본권이나 헌법총론의 이제 다른 일반 이론 이런 분야들을 판례를 주로 이해하고 하려다 보면 필요한 지식들은 이런 이제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인 접근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란 개념, 또 그 가장 중심인 이제 기본권, 또 인권 보장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개발된 게 아니라 저 서양에, 아주 예전에 서양에서 근대 사상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수입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딱 떨어지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출발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서양에 특히나 이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서양의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 보편화된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 사상과 결부되고, 그런 철학 사상들이 이제 정치적인, 법학적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로 뒷받침되면서 이제 입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 전통, 그것도 이제 기독교 전통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서 이제 인권 사상, 근대 사상, 계몽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보니까 우리 몸에 꼭 맞는, 우리가 이제 늘상 경험해왔던 그런 이제 전통적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 맞춰주는, 그 옷에 우리 몸을 맞추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이제 작업 과정들이 이제 거시적인 접근들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이런 접근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사상들이 발전하고 변경돼 오는 과정들을 이제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현대 국가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 여건, 이제 헌법의 어떤 개념부터 주제, 쟁점들이 형성돼가는 여건들이 다 이제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만 바로 이제 접근을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자꾸 이제 괴리감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괴리감을 막고 우리 인식들을 조문과 이렇게 맞춰내려면은 꼭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헌법학의 영역 중에서도 출제 범위가 제일 크고 공부량도 제일 많은 분야가 이제 인권 쪽이죠. 기본권 쪽. 근데 이 기본권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완작용을 하죠. 그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권이 이제 자유권 아닙니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 청구권, 사회권 같은 것들은 이제 자유권의 실현을 위한 어떤 조건들이죠. 그래서 결국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자유의 실현과 다 보완관계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결국 이제 큰 차별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이제 국가의 통치 조직도 운영 방향이 정해지고 조직되는 모습들이 특정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또 각종 법 제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이제 인권과 결부되고 이러거든요. 국민주권 사상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 사상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이제 기본권 보장의 어떤 이념들, 이런 것들의 이제 생성 과정에서 아주 이제
특이한 부분들, 예, 고유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잘하고 이해를 잘하면은 이제 헌법 공부가 날로 이제 재밌어지고 새로워지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계기들을 이제 접하는 기회로서 제가 이제 편성을 했으니까 이제 차분히 한번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시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은 이제 법 공부를 돌입하기 전에도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텐션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이 공부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그죠? 헌법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뭐 초등사회 듣듯이 물론 수준은 초등사회를 훌쩍 넘는 것들이지만 우리 뭐 조그만 아이들이 뭐 보니까 요즘 애들 뭐 4, 5학년 되니까 이제 초등사회에 뭐 인권, 헌법 이런 거 다 배우더라고요. 헌법재판소까지 기능까지 막 배우고 이러던데 물론 그 수준을 훨씬 넘지만 그런 정도의 재미있는 접근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보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총 18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18가지인데, 가장 이제 제 출발점이 이제 변호사 헌법이 뭘 다루게 되는가. 교수님들의 기본서 편제죠. 교수님들의 기본서는 이제 헌법 총론, 기본권은 통치구조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3편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헌법 총론은 이제 헌법의 존재 가치와 탄생 배경, 발전 법칙, 헌법의 탄생과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일반 이론들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권, 통치구조, 뭐 이런 전방위적인 사항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일반적인 고퀄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국민주권 사상이 어떤 의미인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다루는 파트죠. 주로 이상적인 신념들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 파트는 뭐 우리가 뭐 평상시에도 그렇게 뭐 많이 멀리 있지 않은 것들일 텐데요. 이제 개인의 자유, 타고난 자유를 보장하는 각종 규정들. 누가 봐도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다. 즉, 개, 돼지와 다른 인간으로 어떤 품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 안에서 실현되려면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인프라들이 필요해요. 자유 실현을 위한 이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유가 침해를 당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재판을 구해서 그 공인기구에 의해서 내 억울함을 인정을 받고 원래대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장치들 아니면은 이제 그런 직접적인 회복 장치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뭐 인정하다든가 손실보상을 받는다든가 뭐 범죄 피해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구조적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자유의 회복 또는 실현을 돕는 내용들이 이제 청구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권 같은 것들은 보면 이제 사회복지, 공공의 복지를 요구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와 행복 이런 것들에 집중했던 게 이제 근대 사회였다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만족의 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울러 구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와 뭐 행복 이런 것들은 기본이겠지만 그걸 넘어서 이제 공공의 행복까지도 같이 추구하는 이런 이제 국가 이념을 갖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사회국가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사회국가 원리가 반영된 현실 세계로 옮겨진 권리를 이제 사회적 기본권 줄여서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보장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는데 어쨌든 성격은 구분되지만은 이런 청구권이나 사회권은 다 이제 자유의 올바른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다 보완적인 성격을 가져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 통치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이제 조직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권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국가 조직 그리고 올바른 이제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구속하는 내용들을 탐구하는 분야가 이제 통치조직론 또는 이제 통치구조론입니다. 자, 우리 변호사 헌법은 이 모두를 다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그 출제 비율이 보면은 보통 이제 비율이 조금 그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1대 2대 1 정도의 비율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헌법총론 1, 기본권 2, 통치구조 1. 옛날에는 이제 통치구조가 상대적으로 작게 출제되던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 헌법 시험들은 경향이 통치구조 출제율이 아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2대2, 2대1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1대2, 2대1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기본권이 2가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가장 분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통치구조가 헌법총론과 1대1의 이제 구조를 갖춘다. 이런 것들은 통치구조의 출제율이 아주 많이 상승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치구조 쪽을 무시하지 못하죠. 특히 우리 변호사 시험 객시험, 예, 객시험의 그 달성 점수, 달성 가능한 점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례형의 점수하고도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 점수는 잘 나오는데 객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 반대로 객 점수는 적당히 나오는데 사례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종합반을 모집하고 할 때 상담을 거쳐서 맞춤형으로 어떤 강좌나 어떤 그 커리큘럼들을 이제 제공받게 되지만은 보통은 보면은 계획 점수가 나오는 그 정도하고 사례형 점수가 나오는 정도가 비슷해요. 예, 연동돼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공부를 우리 로스쿨에서 하다 보면은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해요. 사례형 대비 위주로 공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게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추고 하다 보면은 이 세세한 어떤 정확한 지식 이런 걸 묻는 객 대비에 아주 불리해집니다. 예, 불리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당연한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법조인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다져가야 되는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하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학원의 과정들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날 텐데 일단 로스쿨에서는 주로 이제 사례 위주로 지식을 이렇게 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성적을 실력을 끌어올리는 과정들이 이제 수험 과정에서 보태지는 것들인데요. 어쨌든 통치구조 쪽이나 이제 이런 출제율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기본권 쪽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이 가장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통치조직이나 헌법총론의 일반 이론들이 보면 다 이제 기본권의 상향적인 실현,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쪽의 이제 관념들하고 무관하지 않아서 막 섞여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섞이는 것들을 볼 겁니다. 꼭 기본권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중심으로 보는데 헌법총론의 이론들도 보고 통치조직의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보지만 일반적인 큼직한 원리들을 같이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권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권 중심의 종합 지식 이런 것들을 오늘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헌법은 2번입니다. 국가조직의 근본을 담은 최고법입니다. 자, 국가조직 근본법, 최고법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국가를 조직하는 법은 다양하죠, 그죠? 예, 법률에서도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법, 지방자치법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운영 틀을 이렇게 강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죠.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최고가 되는 법, 최고의 위상을 가진 아버지법 이걸 배우게 됩니다. 자, 헌법이란 이 헌자 자체가 이제 큰 헌자 또는 법헌자입니다. 법헌 또는 큰 헌인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뭐 큰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제 최고법이 바로 이제 의미가 포착되고 또 법법 이 말이 또 뭘까요? 법이란 말을 쓰면 법법. 법의 법이란 거예요. 다양한 법 질서의 위에 있는 법이다. 법 질서를 관할하는 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를 봐도 이제 어떤 뜻을 이제 대입을 해도 최고라는 뜻을 다 갖고 있네요. 자, 헌법이란 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최고가 되는 항목들을 삼고 있는 이제 법의 왕, 법 중의 법을 이제 일컫고요. 자, 그 내용들 금방 말씀드린 게 쭉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법규집, 요걸 이제 헌법전이라고 하죠. 요걸 이제 따로 갖고 있는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문헌법 국가, 불문헌법 국가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가 불문헌법 국가입니다. 영국은 이런 최고의 국가조직 사항과 뭐 그 외에 부수적인 국가조직 사항을 다 법률로 규율을 해요. 최고부터 부수임금까지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어떤 법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문헌법 국가로 분류되는데 헌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문서집이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문헌법 국가에 속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인데 일단 헌법전은 구성이 크게 세 가지예요. 헌법 전문, 본문, 그리고 부칙 이렇게 되는데 전문은 한 줄 글문장으로 되어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길지만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글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130개조, 그리고 부칙 6개조 나오는데 이 부칙 자체는 시험 대상이 일반적으로 안 되고요. 헌법 전문은 출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문의 법적 성격 이런 것들을 출제가 막 늘상 이루어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본문은 뭐 얘기해 드릴 게 없죠, 그죠? 예, 본문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전문도 무시 못하게 나오니까 요 이제 성격 논의 같은 것들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성격을 알려면은 오늘 이제 인문 특강에서 다루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큰 이제 배경들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3번 쪽으로 가볼까요? 국가와 이제 법의 의미는 특별하다. 국가라는 말은 이제 모든 조직체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막 부여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개념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어떤 조건들을 요구해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조직 최고법인 이제 헌법. 예. 그러려면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가라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것의 이제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기초로. 그래서 헌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가와 법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 예,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초등사회 할 때 국민, 영토, 주권 뭐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인적인 요소와 물적인 공간 요소와 그다음에 권력적인 요소로서 뭐 주권. 그러니까 이 주권이 뭐냐 하면, 주권은 이제 한 국가 안에서의 의미는 최고성을 얘기해요. 최고의 권력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국내적인 의미로서는 그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주어지죠. 국민주권. 자, 근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의미. 글로벌 사회, 예, 국제사회에서 이제 소통되는 의미는 최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사회 중에, 국제사회 중에 최고다 하면은 미국 같은 이제 힘 있는 나라, 러시아 같은 힘 있는 나라가 싫어해요. 예, 저희가 꿀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주성을 얘기해요. 자주, 독립국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함부로 남의 나라에 터치, 간섭 이런 걸 받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 운명을 개척하는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가 참 중요하죠.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접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이제 전쟁이 마감될 때쯤 되면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도 이제 좀 국가 인정을 해줄까 이런 논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좀 민족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구성 분자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인정을 지위를 부여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외교적 정치적인 어떤 분란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접근법이 좀 더 이제 단편화된다고 할까? 좀 더 간명해지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의가 있죠. 물론 이스라엘은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지금 힘 있는 나라들은, 국제사회를 끌어가는 강대국들은 팔레스타인도 이제 국가로 인정할 단계가 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 자주성을 이제 인정해줘야 이제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확한 이제 지위를 이제 부여받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그들의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나요. 예,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섬 하나 사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오늘부터 무슨 선동주 국가 이렇게 선포해봤자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 대표로 뭐 유엔이나 이런 이제 국제기구의 뭐 상임이사국들의 뭐 전원 찬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만 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국가 등 이런 이제 일정한 사회를 이룬 구성원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이제 약속한 규범들, 예, 운영 규칙들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사회 규범이라고 해요. 사회 규범. 예, 영어로는 이제 social norm, NORM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를 이제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조직이든 질서 없으면 금방 해체되고 싸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싸움이 안 날 수는 없는데 어떤 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치나 그런 이제 질서 규제들이 부여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 사회를 질서 주기 위한 규범, 이 규범이란 말은 이제 규칙 또는 이제 넓은 의미의 규칙 또는 이제 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사회를 구속하는 룰, 이걸 이제 소셜 놈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관습 규범, 종교 규범, 도덕 규범, 뭐 법 규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법 규범이라는 게 이제 특성이 뭐냐?
도덕이나 관습이나 종교하고 이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이게 이제 강제력의 지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바람직한 국가 생활을 이끌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부여된, 주어진 이런 이제 규범을 법규범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도덕규범이나 관습규범이나 이런 나머지 것들을 보면 다 이제 저마다 사회에서 좀 이렇게 국가 조직이 적극 조성을 한 게 아니라 저마다 사회에서 저마다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온 이런 측면들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을 존중해요. 그래서 국가 조직이 일반적으로 막 침투해서 강제하고 뭐 종교 교리를 안 지켰다 해가지고 깜빵 보내고 뭐 좀 도덕적이지 않다 가지고 깜빵 보내고 이런 일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직적 강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것을 특히 이제 법규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된 규칙으로서 강제력이 지원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국가 조직을 통한 강제적 지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특히 이제 법규범이라고 하고요. 이 법규범을 줄이면 법규, 더 줄이면 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규범, 법규, 법, 이런 말들은 강제력이 지원되는 사회 규범을 일컫는 대명사다. 다 같은 말이다.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으로 가보죠. 이 법에도 이제 서열이 있죠, 그죠? 우리 잘 알 겁니다. 헌법이라는 최고법, 금방 말했죠. 최고가 있다는 말은 그 하위 법들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 밑에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그 보스, 헌법 바로 밑에서 언더보스예요. 바로 밑에 이제 2인자인데 얘가 이제 큰 일, 열일을 담당하죠. 하드캐리 합니다. 하드캐리. 헌법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뭐 조폭 이런 건달들 무리를 본다면 그 가장 이제 그 대빵 보스들을 보면은 근엄하죠, 그죠? 큼직한 빅픽처 이런 거나 딱 제시를 하면은 자세하고 뭐 세세한데 개입하고 이러면은 그 보스의 그 뭐라고 할까 품격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정점에 있는 보스는 큼직한 빅픽처를 제시하고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품격에 맞고요. 그러면 이제 그 빅픽처 안에서 실제 진두지휘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바로 언더보스예요. 그 언더보스가 이제 법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구체적인 행동 대장들이 막 나오는데 뭐 명령의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자치법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볼까요? 법 상호 간에도 퀄리티의 차이, 즉 클래스의 차이가 존재해서 일정한 서열 법칙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개념상 아까 봤듯이 헌법은 최고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를 가지는 이제 보스고요. 자, 대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조례 같은 이제 자치법규 뭐 이런 것들의 순서로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일단 우리 헌법에 다 명시된 겁니다. 법률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 40조에 의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이런 각종 규정을 통해서 헌법보다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조직상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범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규정에 가면 이런 거 있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뭐 자치에 관한 규범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들을 보면 그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의 대표적인 어떤 형식들이 보면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 체계보다 더 밑에 있는 이런 이제 하위 등급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도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숙군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런 75조의 규정을 보면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보다 밑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다 써져 있어요. 헌법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유보 조항, 그다음에 명령 제정권, 그다음에 자치법규 제정권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렇게 단계를 가지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일단 기억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법률이 이제 언더보스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후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들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한번 걸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은 대표적으로 국회가 만드는 정식의 법규범이고 대표적인 법규범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명령은 우리 헌법에 가면 75조, 95조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에 이제 근거가 있거든요.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라는 것들은 다양한데 써져 있어요. 우리 헌법에 가면 국회 규칙제정권, 대법원, 헌재 규칙제정권, 중앙선관위 규칙제정권까지 다양한 곳에 아주 이제 핵심이 되는 국가기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치권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례 이런 것들은 헌법 제 107조에 가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이제 조례의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이 되기 때문에 법률하고 명령하고 그 밑에 있는 법규로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방의회가 지역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다음, 자, 5번 항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이다. 자, 잘 알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일단 이제 위헌법률 심판부터 총 5가지 심판을 담당하도록 우리 헌법에 써져 있어요. 111조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위탄정권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보면 입에 있게 돼 있는데, 자, 이제 특히 이제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 그 분석 체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헌법소원 심판하고 위헌법률 심판 요 2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늘상 그렇죠. 탄핵 심판이나 정당해산 심판 이런 것들은 자주 이루어지지 않죠. 그 이제 사안 자체가 워낙 첨예한 위험한 이런 사안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탄핵 심판은 지금 이제 통진당 해상 사례 한 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정당 해산은 이제 통진당 해산 한 건 있고, 탄핵 심판은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건 정도가 좀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나머지 뭐 행정장관도 한번 탄핵을 걸어보고, 법관 임성근도 한번 탄핵을 걸어보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부수적인 법리로서 주로 각하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단까지 나오는 사건들은 대통령 사건이 한 2건 정도가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논리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죠. 자, 정당 해산도 마찬가지. 건수는 작았지만 논리는 아주 창대했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아주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들, 그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도 보면은 그 국가기관들은 어쨌든 협업 체계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 이제 협조 체제다 보니까 아무리 삼권이 분립돼 있고 하더라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다루어지는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이렇게 양해하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해결되는 분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아주 분란이 장난이 아닌 경우인데 몇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중에서는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건수도 제일 많고 탁월한 것들이 보면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 2가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또 종류가 헌재법 이제 68조 1항에 가면,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줄여서 권리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어들이 특히 헌법학은 보면 그 용어들을 만들 때도 보면 학자분들이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만들어요. 대충 이렇게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용어 안에서 어떤 그 핵심적인 요건이나 어떤 그 취지, 성격 이런 것들을 직접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직관적인 용어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소원이란 말은 기본권 구제장치, 인권 구제장치다. 이런 의미들을 갖는 게 특징입니다. 인권 구제장치. 자, 그리고 이제 2항에 가면, 헌재법 68조에 가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이제 위헌소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위헌이란 말이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데, 위헌심사형, 즉 원래는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좀 열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재청권자가 법원이거든요.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이제 법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도중에 그 당사자들이 이제 법원에게 이 적용될 수 있는 이 법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좀 물어보고 재판하자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 신청을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러면서 이제 그 재판을 그냥 진행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이제 가지 못하게 이제 차단돼 버렸을 때 그 우회적인 통로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범 통제라고 하는 이제 하위법의 위헌을 통제하는 장치의 어떤 실효성, 이런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도입한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실효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맡겨놔 버리면 안 되고요.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법원도 이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고 이 규범 통제 제도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자면은 우회적인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이제 위헌법률 심판의 한 아류작이다라고 평가하는데, 불복형 규범 통제입니다. 불복형 규범 통제라고 해서
자, 규범 통제 심판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인 이제 위헌법률 심판의 어떤 가동 가능성이 법원을 통해서 가로막혔을 때 그걸 이제 우회적인 어떤 요건을 갖춤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직접 다뤄줄 수 있는 옆에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다루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 또는 가능성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에 대한 각종 이제 어떤 불복의 요소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채가 완전 다르죠. 자, 하여튼 요런 총 3가지, 크게는 2가지, 위헌법 심판과 이제 헌법소원 심판, 요 2가지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심판이 될 테고, 사건의 비율도 보면은 제일 높아요. 위헌법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이 보면 헌법재판 사건의 거의 뭐 8, 90%를 담당한다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심판 사건들이 이 2가지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들에 보면 뭐 보충성 요건 이런 것들도 막 들어가고 재판의 전제성 요건 이런 것들도 막 적극적으로 막 둘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이제 빈번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애초부터 요건들을 이제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심판 유형들입니다. 자, 봅니다. 이들 심판 유형 중에서 인권, 즉 사람답게 살 권리 또는 기본권의 보호와 관련되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요 2가지다라고 했고요. 자, 위헌법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론 공부에 들어가면 뭐 당연한 것들입니다. 법에 써져 있는 요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합한 내용이니까 뭐 이 지금 이제 다룬 내용들이 그렇게 뭐 기초가 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어떤 존재감.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헌법소원 심판이, 권리구쟁 헌법소원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정도면 기초지식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이 이제 차단됐을 때, 그 이제 다양한 이제 불복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불복 요소를 법원에다 대고 직접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헌법재판소로 오면 우리가 법원의 재판과 별도로 옆에서 따로 다뤄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위헌심사형 요 의미가 이제 불복형 규범 통제 의미를 가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본래적 의미의 인권 구제장치고. 그런 의미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규범 통제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규범 통제는 법규범을 통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위 규범에 이제 위반되는 하위 규범의 효력을 실효시키거나 또는 그 하위 규범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각종 제도를 이제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규범에 반하는 하위 규범을 하위 규범이 이제 발견될 때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어떤 재판 사건에 적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각종 장치들을 다 규범 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용어 안에 이제 법률이라는 규범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자 여부를 다룬다 이런 의미들이 직접 보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전형적인 규범 통제이고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불복형 규범 통제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다음 항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자, 7번 항목인데요. 자, 입헌주의는 국민주권으로 완성된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자, 입헌주의란 말, 세울립자, 설립자의 헌법 헌자죠. 그래서 나라의 최고법을 세워서,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자유, 기본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인권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계몽 그 주의에서 도출되는 이런 이제 근대 사상입니다. 그게 이제 입헌주의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제 헌법주의라고 해요. 쉬운 말로 이제 헌법주의. 그래서 입헌주의 또는 이제 헌법주의라고 하는데. 자, 헌법이라는 이제 최고법을 두는 어떤 뭐 관습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관념들이 성립된 게 이제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근대 계몽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국가 권력을 통제해서 결국 자유를 보장할 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이런 어떤 가치나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어떤 원칙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최고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죠. 자, 그래서 헌법에 의한 통치,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해
자, 구속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원리다. 자, 뭐 전제주의와 대응한다 이런 것들은 됐고요. 자, 국가 통치권은 이제 결국 이제 나라를 이제 끌어가고 직접 관리하는 권력들이죠, 그죠? 직접 이제 나라를 관리하는 이제 권력들인데 이런 권력들은 당연히 이제 자유를 실현하라고 주어진 것들이지만 그 어떤 목적 의식이 망각될 경우들이 많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세력의 이제 건전성에 따라서 국가는 선한 존재도 될 수 있고 악한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들이 이런 이제 악한 존재로 발전하지 않도록 어떤 구속적인 룰 또는 방침을 마련하는 것들이 이제 헌법의 제정과 연결되는 거죠. 자, 아래쪽 봅니다. 입헌주의 이념은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 사상의 출현,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통치 원리의 발전과 국민주권주의의 관철로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 발전 역사들은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 사상의 출발점들이죠. 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우선시된다. 네, 개성을 존중받아야 된다. 그 이전에 중세 암흑기에는 개성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이제 쥐고 흔드는 그 지배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대상에 불과한 물체와 구분이 없는, 그죠? 사람의 그 품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도 거쳤지만은 그러나 이제 계몽이 되면서 깨어난 시대에서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도 있는 거다. 국가를 왜 만들었냐는 물음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그냥 뜬금없이 하늘에서 툭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신격을 부여받고 태어난 이런 인간들의 올바른 이제 인격의 실현을 위해서 품격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비로소 이제 합의를 통해서 만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목적과 수단의 고조를 뒤바꿈으로써 결국 이제 계몽 사상이 확립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는데 민주주의 관념 이런 것들이 뭐 귀족들이나 어떤 이제 그 왕의 파트너가 됐던 군주의 이제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 지위를 보장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적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고 또 법을 통한 이제 남용의 방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생성돼 오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 그죠? 현대에 와서 요거는 이제 근대 시절부터 이제 있었고 주로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국민주권 사상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국민주권 사상이 이제 완성되면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부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게 완성됨으로써 받아들여짐으로써 완벽한 이제 자유보장의 이제 법칙들이 궤를 맞추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입헌주의와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는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의 어떤 뭐 연역 같은 걸, 역사 같은 걸 보면은 뭐 먼저 나온 것도 있고 뒤에 나온 것도 있고 뭐 이러지만은 어쨌든 그게 완벽하게 논리적 구조를 갖추는 것들이 보면 이제 국민주권 사상이 이제 완성되면서 보편화되면서 이제 완벽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말들이 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뭐 이제 부분적인 의미 이런 이제 의미들이기 때문에 다 동의어처럼 이제 인식돼도 돼요. 자,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이념들을 수용해서 헌법전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봅니다. 자, 이제 법치주의. 자, 이 부분은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왔는데 법치주의는 귀중한 보물들이 보관된 창고다라고 했는데요. 법치주의는 국민의 뜻, 즉 민의라고 하죠. 민의를 수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질서, 규범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자 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말하는데요. 자, 법치주의는 일단 그 법적 안정, 법적 정의라는 두 가지 이념에서 출발합니다. 법적 안정, 법적 정의 이런 용어는 다른 법 영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 그죠? 여러분 뭐 형사법 판례를 보든 민사법 판례를 보든 행정법을 보든 보면은 법적 안정성, 구체적 정의, 실체적 정의, 구체적 타당성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정의, 법적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반이 되는데 이 둘은 약간 충돌하는 색채를 가져요. 법치주의의 양대 이념인데 자, 법적 안정은 법치주의의 형식적인 측면 법이 있으면 당연히 속성상 도출되는 사회 질서의 안정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나 규칙이 전혀 없는 사회하고 어떤 질서나 규칙이 부여된 사회가 다르겠죠. 그래서 심판도 없고 규칙도 없는 축구 이런 거는 어느 순간 뭐 사우디 이런 애들 만나면 완전 난투극이 되겠죠. 치고받는.
예, 공은 안 건들고 사람이 사람과 이제 패싸움하는 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질서가 주어지고 심판이 그 질서를 관리하고 이런 어떤 그 룰이 있는 체제가 되면은 이제 질서가 그 사회가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형식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치주의의 이제 내용적 측면, 내용적으로 접근한 결과물이 이제 법적 정의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정의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모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정의사회 구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사회. 그래서 사회질서 안정, 사회정의 실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질서의 안정, 예, 이런 효과를 얘기한다면 얘는 사회정의의 실현,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예, 법이 이제 어떤 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룰이 만들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룰을 편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 지향하는 목적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룰이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은, 모든 어떤 그 법 질서는 추구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어떤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간다. 법이. 예, 이런 이제 법의 어떤 그 실질적인 측면들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요 둘은 약간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게, 사회 질서의 안정만 생각하다 보면 이거는 모든 사안에 구별 없이 법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들이 가장 안정적이겠죠. 예. 안 그러면 뭐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고 이런 경우에는 적용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원칙대로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편성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불안해져요. 사회 질서가. 그죠? 자, 근데 이제 법적 정의란 말은 이제 반대로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이 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이제 대조를 해서 이걸 원칙대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 예외를 편성하는 게 옳은 거냐, 예. 이 법이 이런 사안까지 직접 터치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주로 예외 법칙으로 많이 형성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움만 추구하다 보면 안정을 해칠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을 자꾸 이렇게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전체의 안정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개별적인 사안의 어떤 특성, 뭐 이 법에 예외를 편성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의 이제 특성 고려가 또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서로 갈등을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 안정에서 주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질서의 안정이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규범에, 자, 그래서 가장 규범의 기초적인 어떤 효과인 사회 질서의 안정을 우선시하되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이 법의 적용에 따르는 정의로운 결과 이런 것들을 또 전혀 무시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각종 이제 나중에 보면 원칙들에는 우리 헌법상의 이제 각종 이제 원리 원칙에 보면은 예외가 항상 붙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뭐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시면 일단 여기 볼까요? 법치주의의 두 가지 이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의 역류를 방지하려는 소위법 금지 원칙, 그 다음에 국법에 대한 각자의 믿음을 존중하고자 하는 신뢰보의 원칙. 자, 그리고 이제 국가적용의 근거를 구속하는 법률유보, 국가적용의 비례성을 구속하는 과잉금지 등 다양한 원칙들이 나오는데, 요런 이제 비례 원칙이나 이제 법률유보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뭐 헌법총론이나 이런 파트에서 근데 큰 대주제를 이룬다기보다는 이제 기본권 이제 뭐 총론 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 개별 사안마다 이제 결론도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개별적으로 적용이 주로 많이 되는데, 사안과 결부에서 이제 특색이 있게 적용되는데, 이 소위법 금지 원칙하고 신뢰보 원칙 요 두 가지는 어떤 고정된 룰들이나 이제 적용 방향들이 좀 어느 정도 확립돼 있어요. 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소위법은 뭐 진정소위법, 부진정소위법 이렇게 유형을 먼저 나눈 다음에 진정소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일반적이고, 부진정소위법은 반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또 제한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미리 확립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확립된 구조 역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틀을 잡으셔야 돼요. 구조적인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뢰보 원칙은 이제 간단한데 공익과 사익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뭐 신뢰이익 또는 이제 사익을 존중할 사안인가, 공익이 앞설 사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게 주로 과잉금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하여튼 특히 소위법 금지 이런 데 가면 그 구조 역학들이 아주 세밀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요 두 가지는 뭐 과잉 금지와 맞먹을 정도로 일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반영한 것들이 보면 다 이제 대부분의 사안들에 언제든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일반 도구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도구들의 활용법, 개념 이런 것들은 아주 투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목에서 써있던 내용인데, 자, 따라서 법치주의는 귀중한 보물들이 저장된 보관 창고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이 법치주의는 이제 자유보장 이론이거든요. 자유보장. 그래서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국가 권력이 어떤 경우에 발동하고 어떤 경우에 발동하면 안 되고, 뭐 어떤 경우면 한계를 넘는 것이라 부당하게 평가되고 어떤 범위면 괜찮고 이런 어떤 막 구획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자유를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그 의미가 이 법치주의, 법을 통해서만 국가 권력의 통치가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보장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유보장 일반 이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인데 헌법전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은 대표적으로 뭐 자기 책임의 원리나 뭐 책의 정당성의 원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할 때 보면 주로 이제 법치주의의 근거에서 도출해요, 우리 판례가.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자기 책임의 원리는 근대법의 기본 사상인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된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와요. OX 가려라. 이런 것들. 체계 전랑성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막 묻거든요. 그때 잘 모르면 자유보장의 가장 대표 이론인 법치주의. 이게 모든 자유보장의 이제 보물들 보관된 창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 자, 우리 대의제 국가인 한국에는 4대 기본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개념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한번 들어봅니다. 개념이 우리가 이제 원리규범, 그 다음에 권리규범, 제도규범 이 세 가지를 구분되는데 잘 하셔야 돼요. 자, 구분 개념 정립. 자, 첫째, 원리규범. 원리규범은 그 내용이 뭐냐면 원리, 원칙 뭐 이런 뜻이라서 그 자체로는 뭘까 싶은데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하고 그걸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상적 신념. 좀 더 줄이면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인데 좀 전에 봤던 뭐 국민주권 사상이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이상적이고 근원적인 이상향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어서 분석이 많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원리 규범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권리 규범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들 혹은 분류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헌법전부터 일단 가보면 헌법이라는 이제 법전에 가보면은 그 뭐 백몇십 개의 조문들 중에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이상적인 이상향을 밝혔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같은 뭐 이런 뭐 큼직한 느낌의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국민주권이 뭐야? 누가 물어보면 그거 아는데 그래 이러죠, 그죠? 민주주의가 뭐야, 형? 이러면 그래 민주주의 그 있잖아. 그게 참 말이 어렵네. 뜻은 쉬운데 말이 어렵다. 뜻도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하여튼 이렇게 아주 큼직하고 널찍한 뭐 이런 전방위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조항들이 누가 봐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삶의 기준들, 구체적인 삶의 기준들을 담고 있는 이런 규범들이 있거든요.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개개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려면 당연히 이제 요청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구비가 될 필요가 있는 이런 살아가는 기준들에 관한 개개인들의 삶의 기준에 관한 이런 이제 내용들로 구성된 것들을 이제 권리 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 아주 뭐 이상적인 신념도 아니고 개개인의 삶의 기준들, 삶의 모습을 담은 것도 아닌 것들을 이제 제도라고 표현을 해요. 제도. 그래서 제도 규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하여튼 요런 이제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제도라는 용어 자체는 그 자체는 고유한 뜻이 없어요. 법제자의 법도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큰 뜻이 없는데 어쨌든 뭐 요거 두 가지를 아예 들지 않는 것들을 이제 총칭하기 위해서 포괄하기 위해서 만들어 쓰는 이제 용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라는 이제 용어들을 붙일 수 있는 규범들을 보면 둘 다 아닌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뭐가 있냐면 뭐 헌법전에서 요런 거 떼고 요런 거 떼버리고 남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통치 조직이나 조직의 운영 기준들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예,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만 40세가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처럼 누가 봐도 뭐 자연의 당연한 어떤 이상적인 법칙이다. 보기도 힘들고 뭐 우리나라만 그렇지 뭐 딴 데 가면은 그죠? 대통령은 뭐 20세만 돼도 나올 수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자연의 당연한 섭리라고 볼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개개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담은 것도 아니죠, 그죠?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뭐 그게 우리가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다 제도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 운영의 나머지 기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운영의 기준.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으면, 개념이 구분된다면, 이제 전혀 다른 것들이죠. 다른 개념 세 가지가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봅니다. 대의제 국가인 한국에서는 4대 기본제도가 있다. 자, 제도는 엄청나게 넓어요. 그죠? 요런 거 아니면 다 제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이제 항법상식인데, 이 대의제 국가는 직접민주제 국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뭐 초등사회로부터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의민주제, 직접민주제, 이런 것들인데, 대의민주제는 대신할 대자에 의논할 의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나라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감독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대표기관을 두어서 그 대표기관들을 중심으로 의논하고 논의하는 체제, 이걸 이제 대의제라고 하는데, 대표기관을 통해서 논의한다 이 말이 그 자유임이 기본이에요. 자유임.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대표기관들이 주어진 임기 중에는 국민으로부터 아주 세세한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소신껏 판단에 따라서 나라 일을 소신껏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의제의 핵심인 이제 자유위임이거든요. 자유위임, 무기속 자유위임이 적용되는 이제 대의제인데, 자, 이제 직접민주제 같은 경우는, 직접제 국가는 특징이 국민이 직접 나라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감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나라를 직접제 국가라고 하거든요. 자, 직접 나라 일을 계획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발안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법의 안건을 국민이 직접 제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 투표로 표현되죠. 자, 그다음에 직접 감독한다 이게 이제 국민 소환제도, 국민 파면제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이 시킨 대로 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바로 임기 중에도 끌어내려 버릴 수 있는 법적 구속력, 나라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해 버릴 수 있는 이런 구속력, 그다음에 나라 일을 국회가 법을 만들고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이 직접 나라의 그 계획을 직접 정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구속력, 법적 구속력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으면 직접적 국가예요. 근데 우리 현대의 인간 사회의 대부분 국가들을 보면 다 대의제 국가입니다. 현대 국가는.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계획하고 결정하고 감독하는 이런 것들이 워낙 국민 입장에서는 와, 참 우리가 그래 주인답다 이런 이제 위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속되다 보면 엄청난 피곤한 일이에요. 매사에 국민들 어디 모십시다, 오십시오, 투표합시다.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합시다. 이러다 보면은 뭐 직장 가고 뭐 여가도 못 누리고 매일 나라 정책에 투표하고 이래야 돼요. 그죠? 나라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리스가 직접 민주주의 하다가 망해버린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광장에서 그 시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나라 일을 직접 정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주 이제 뭐 적극적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좀 모여라 하면 안 모여요. 귀찮다고.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제 이 정도면 안 됐니? 이 정도면 안 됐어? 그 정도 얘기해 줬으면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뭘 자꾸 묻냐? 이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 정치적인 지배 세력인 이제 왕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하라고? 정권을 주는 거네? 오케이.
내가 말아먹지 뭐. 이래가지고 뭐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 치르고 하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성립되는 로마 제국 체제에서는 이제 뭐 단계적으로 발전했지만은 이제 대의제 또는 간접 민주제, 예, 원로원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직접 민주제는 결국은 달성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접 민주제 또는 대의민주제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한 로마 제국이 오래 갔죠. 자, 그래서 현대 사회처럼 이런 이제 국가 과제가 엄청난 이런 이제 대규모 국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유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를 채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온전한 직접제 국가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요, 이 자유위임이 이제 문제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임기 동안. 자,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열망이나 그 합의된 근본적인 어떤 그 국가 의지,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 독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경로를 이탈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자유임 체제에서는 수시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직접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정권을 주는 이런 형태에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기본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대의제 국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항법장치, 기본 항법장치, 내비게이션. 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제도, 그 다음에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정선공지 해가지고 4가지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거제 이런 게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은. 우리가 이제 대표를 일단 심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심이 될 것 같고 분량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교수님들 교재에는 정당제도가 제일 앞서서 나오거든요. 정당은 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 별로 이렇게 와닿는 거 없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짜증나던데, 근데 항상 기본소에는 보면 정당이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제도할 때 보면. 그게 대의제 국가의 허리 역할을 담당해요, 정당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제 통치 조직이 국민의 어떤 목소리 또는 염원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경로를 이탈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수시로 통제해 줄 수 있는 게, 즉 이렇게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간접적이지만 수시로 이렇게 국민의 의사를 각인시켜주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매개체가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정당이란 뜻 있는 사람들이 정당이라는 정치 무리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목소리를 자꾸 내면서 이 국가 통치 조직이 그 국민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까먹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당 제도는 이 대의제 국가의 가장 본질 요소다. 이래가지고 아주 강한 보장 법칙들을 우리 현재가 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 밑에 나온 내용들은 아주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슬쩍 보시면 되는데, 이 대의제 국가의 이제 본질 요소가 없어서는 안 된 본질을 우리 현재가 정당제도라고 얘기한다며. 정당. 그래서 이 정당이란 존재, 이게 너무나 대의제 국가에서는 소중하기 때문에 적극 보장 이론들이 막 제시된다는 거. 요걸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이론이 나오는가 했을 때 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극성을 취하다 보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이런 이론도 나오고 뭐 이런 법리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깨우치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또 가보죠. 자, 인권과 기본권은 구별되지만 뭐 혼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주로 우리가 인권, 기본권 보통 구분 없이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교수님들도 보면은 구분 없이 뭐 편하게 써도 큰 무리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그러나 일단 구분은 되는 개념이에요. 자, 보면 입헌주의 이념에 따르면 국가는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인권, 이거는 이제 인간의 권리란 말을 줄인 거거든요. 자, 인간의 권리. 그래서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라면 개돼지와 다르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리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를 얘기합니다. 생리적, 나면서 가져오는 이런 뜻이거든요. 나면서부터 갖고 오는 올레자. 자, 그다음에 천부적, 하늘이 직접 부여한 국가 공동체의 어떤 조직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준 게 아니라, 인위적인 공동체인 국가에서 비로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갖고 오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유럽의 인권 사상이에요. 유럽의 인권 사상인데 주로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기독교 종교, 보편화된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창조주가 자기와 아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낸 그 창조물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은 다른 어떤 그 물체나 동물과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신이 자신의 품격을 넣어서 불어넣어서 만든 아주 특유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신의 품격을 갖고 난 신의 자녀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것이 천상계에서부터 주어진 누리는 것들을 갖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의 자녀. 자, 천상계에서부터 지상계가 아니라 천상계에서부터 주어지는 이런 권리를 갖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유럽의 인권 사상, 특히 이제 기독교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접목 안 하면 이게 그냥 좋은 소리만 들리죠. 좋은 소리만 들리고 그냥 이거 너무 그래, 너무 이렇게 좀 막 높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제 논리예요, 논리. 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이란 말은 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이걸 얘기합니다. 요 지금 발생 배경들이 좀 다른데 그다음 보세요. 자, 전자 즉 인권은 계몽주의 자연법론이 주장된 근대죠. 18세기에 등장한 이제 그 철학에서부터 오는 이런 이론들이죠.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자, 근데 후자는 기본권 개념은 법치국가 이제 이론의 확립 과정에서 이제 독일에서 생성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치국가와 관련돼 있죠. 법치국가.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 조직법을 통해서 보장되는 그 구성원들이 누리는 권리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인식된 게 자, 법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는 국가의 어떤 속성들을 통해서 권리를 표현한 이게 이제 기본권 개념이고요. 요거는 이제 자연법 이론이에요. 인권은. 그래서 이제 개돼지와 다른 속성으로부터 자연적인 속성으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이제 어떤 속성상 개념이고 얘는 이제 헌법이라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된 이제 권리 개념인데 일단 생성 배경이나 이런 연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 봅니다. 근데 기본권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흔히 혼용되는데 기본권은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 개념, 즉 헌법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국가의 현실화된, 그죠? 실정이란 말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비로소 정립된, 정해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연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천상계나 자연계에서 당연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국가들마다 저마다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정해진 것들 얘기해요. 현실 세계에서 비로소 지상계에서 정립된.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이제 지상계, 인간계에서 만들어진 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인간 세계, 인간계에서 만들어진 이제 개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천상계 개념인 인권, 그죠? 천상계 개념인 인권을 일단 주로 담고요. 보면 자유권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인간 존엄 가치, 행복 추구, 평등,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갖고 오는 타고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그 외에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죠. 재판 청구권, 뭐 국가배상 청구권, 그다음에 인간답게 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사회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고 타고 나오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뭐 놔두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고 나는 거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거냐 이 차이는 그냥 국가가 아무 개입 없이 놔뒀을 때 그냥 자동으로 누릴 수 있는 성격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 안 하면 스스로 사생활이 보장되는 거죠. 개입 안 하면. 자, 그런데 청구권이나 재판 청구권이나 뭐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국가가 교육 시스템이나 재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를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 비로소 누리는 것이지 그런 이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개인들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당연시되는 그런 논리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전에는 이런 것들도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권하고는 개념이 당연히 이제 다르다는 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구별되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청구권, 사회권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기본권들은 결국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를 이루게 돼 있어요. 보완관계. 그래서 다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될 타고나는 이런 권리들의 실현, 실현을 위한 조건들, 합리적인 실현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트 같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본권이라는 개념과 인권의 개념은 일단 성격이나 출발점이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다 엮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기본권의 용어는 주로 혼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크게 나눠집니다. 요거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를 얘기하고요. 국민의 권리는 국적 보유자만 누리는, 국적 보유자로서 이제 시민만 누리는 권리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예요. 그래서 인간, 국민, 권리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인간의 권리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인권 사상을 법전에 반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인간이면 개, 돼지와 다른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간 존엄 행복주권부터 평등권, 각종 자유권 이런 것들이 보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 생리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이어서 다 이제 인간의 권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개별 항목에 들어가다 보면 자유권 뭐 많죠. 유형이 많은데 그런 유형들 중에는 또 뭐 국민만 누린다고 볼 수 있는 것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참정권이라는 부류도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요 세 가지를 주로 이제 분류를 많이 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참정권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이 참정권은 정치 참여권의 준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존재들이 그 정치 과정에 나라를 실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권, 국민투표권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이 참여권은 국민이 나란 일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므로 국민의 권리에 성격이 강합니다. 그죠? 정치 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정권 이런 기본권들은 그 공동체의 관리 운영 과정,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지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자, 쉽게 하면 어떤 회사, 삼성이나 이런 회사의 뭐 주주총회를 연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주식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나도 한마디 하겠다 안 먹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지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제 주식 몇 주라도 있어야지 권리를 가지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누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이제 참정권은 대표적으로 국민의 권리예요. 국민의 권리. 자, 그리고 이제 청구권은 어떤 기본권의 침해를 회복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권 보유자면 다 누려요. 그래서 기본권의 실현 절차를 보장하므로 기본권을 보유하는 사람이라면 뭐 외국인도 기본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권을 그 사안에서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만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사회권은 어떤 특정 공동체의 사회복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행동할 의무,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국민의 권리의 성격이 강해요. 국민의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좀 확장되어서 외국인들도 누릴 수 있는 경우들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근로의 권리나 이런 데 가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의 권리는 뭐 국민의 권리지만 사회복지니까 국민의 권리에 속하지만은 인간답게 일할 환경을 이렇게 요청할 권리 이런 것들은 개, 돼지와 다르게 인간답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인정하려는 태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파트에 가면은 조금 확장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 있는 것들을 좀 배우시는데 다른 건 됐고 요 이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 좀 체크를 하시고 요는 시험에도 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을 가지기만 하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정만 되면 덩달아서 인정되는 이런 청구권 이런 이제 유형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하시면 돼요. 국민 그 다음에
기본권 주체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보시고, 자, 그 외에는 대다수가 다 인간이면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사항들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인류애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막 누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쉬었다가 좀 휴식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